방금 소개받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김현우 처장이라고 합니다. 보통 좀 전에 인사 말씀 중에 이제 주승호 회장님께서 이제 기술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중진공도 보면 아마 한참 예전 일일 겁니다. 아마 우리 금융 쪽 기술사 분들하고 해서 기술 지도해서 컨설팅을 많이 했던 기억이 또 나고 그렇습니다. 저도 전공은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오면서 저하고 이 금융 쪽하고 어떻게 엮여 있는 부분이 있나 생각해 봤더니만, 학교 다닐 때 금융 관련 수업을 한번 들은 적이 있고, 그리고 이 중진공에 입사해서 제가 입사했을 당시에는 직접 지도는 하지 않을 때였는데, 그때 외국인 전문가 컨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체의 기술 지원을 위해서 일본 토요타 출신들 불러서 직접 기술 지도를 하고 저희들은 그 코디네이트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계공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금융 쪽이 낯설지 않고 재밌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요즘 하도 이거 ESG가 많이 강조가 되고 하는데, 기성전 ESG라고 보시면 됩니다. ESG가 너무나 이제 광범위하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ESG가 이제 세계적인 아젠다와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에 갖다 붙여서 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러한 경향들은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트렌드가 아니고 어떤 지속 경영의 패러다임으로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승호 회장님 말씀하신 이제 기술 쪽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어차피 공공기관에 있고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있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정부가 특히 기술 쪽을 많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부 예산안은 아마 기재부 정부안은 다 확정이 되었고 지금 국회에 이제 통과만 남아있는 시점인데, 생각외로 기술 쪽으로 좀 예산이 좀 많이 좀 강조가 되어 있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고 있는 ESG는 이제 좀 어떻게 경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지원보다는 주로 이제 컨설턴팅이나 간접 지원 부분이고요. ESG에 포함될 수도 있지만 이 탄소 중립 이 부분이 별도의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 대응 기금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번 정부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 대응 기금은 계속적으로 좀 확대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이게 볼 때 참석하신 분들이 주로 보면 기업에 계신 분도 있고 대표분도 있지만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ESG든 탄소든 어떤 경영을나 인문을 전공하신 분들보다 기술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여기에 ESG나 탄소 쪽을 좀 더 가미해서 하시면 더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좀 있을 걸로 보이시고요. 그리고 모든 정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초기에 어떤 정책이 이제 향후 5년 그리고 차기 정부 초기까지 가버렸는데, 지금 이 ESG하고 탄소 쪽이 상당히 좀 핫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핫하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쪽 분야에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쪽 분야에 지금 어떤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산업 생태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영역이 우리 컨설팅 영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도 지금 탄소 관련 ESG 관련 사업을 지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일 큰 애로사항이 뭐냐면 전문가 섭외가 어렵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팁을 좀 드리자면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쪽 부분까지 조금 영역을 좀 확대하시면 기존 기술적인 그 능력과 더불어서 이쪽까지 확대하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더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에도 많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좀 빨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매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ESG가 무엇이고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하고 이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분야는 어떤 것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하는데 이 강연이 끝나고도 혹시나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본인께서 ESG나 탄소 쪽으로 뭐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 사업하고 좀 연동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ESG는 이제 이니셜인데요. 환경 분야하고 사회적 책임 그리고 지배구조 부분에 있습니다. 중소기업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환경 부분이 가장 많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 가속화시키는 게 탄소 중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은 지금 현실로 다가와 있는 부분이고 중소기업도 준비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삼성에서 R200을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 대기업들이 이런 재생에너지 100% 이쪽을 하게 되면 협력사는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런 트렌드를 무시하지 못할 부분입니다. 사회적 책임은 기존 하던 CSR이나 이런 쪽하고 관련이 되는데 요즘에 이런 쪽에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대책방지법이라든지 해서 중소기업 대표분들도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걸려 있습니다. 지배구조는 중소기업에는 크게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이게 이제 ESG를 좀 큰 관점에서 보면 투자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오너 리스크라든지 주주 리스크 측면을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저는 지배구조 쪽도 많이 좀 불안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기존에 다 해오던 것들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죠. 맞습니다. 기존에 다 해오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ESG라는 어떤 경영 패러다임에 묶어서 다 거기에 매칭을 지금 시켜놓은 상태고 그 매칭을 시켜놓은 게 하나의 경영의 방침으로 보고 이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들 주주 중심이나 성장 중심인데 향후에는 저희들이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이렇게 당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예를 보시면 폭스바겐의 매연이라든지 나이키의 아동 학대 그리고 대한항공 갑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주가나 기업 가치는 바로 떨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SG 관련 쪽을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민 평가기의 특징인데요. 이렇습니다. 지금 저도 처음에 이 업무를 맡아서 어떤 자료를 봤는데 너무나 많은 평가기관들, 너무나 많은 기관들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직까지 ESG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누가 기준이 뭐고 어디서 평가하고 하는 부분이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회율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컨설팅하는 업체들도 보면 기존 컨설팅에서 ESG로 전환하는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누가 폐기물을 잡느냐라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낙 이게 막 광범위하고 난잡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KESG라고 해서 KPC를 주관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처음에 공포를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게 맞냐 이거죠. 맞냐 이거 그리고 이러한 평가 기준이 오히려 중소기업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규제를 주지 않냐고 해서 처음에는 평가 항목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이걸 그냥 체크리스트 이런 수준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만큼 이게 민감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소 중립도 마찬가지예요. 탄소 중립도 탄소를 줄여야 되는 주체를 왜 중소기업에만 강요를 하냐 이런 게 있고요. 이게 참 민감한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다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탄소 같은 경우에는 탄소량을 감축하면서 비용이 나오고 ESG는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 뭔가 또 평가를 받고 하는 것이 다 중소기업에 대한 제재로 보여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추진은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도 계속 고민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저희 중진국에서 마련한 ESG 체크리스트인데 오늘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이 명칭을 체크리스트라고 했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평가라고 하면 그만큼 기업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참고할 점이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자가 진단 형식의 체크리스트로 하지만 상장사들 있지 않습니까? 상장사들은 참 좀 그렇겠지만 치열하게 평가를 합니다. 주로 이제 한국지배구조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평가를 하고 설령 어디까지를 하냐면 같은 업종에 대해서 순위까지 이렇게 나열을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위에 대한 점수는 결국 그 상장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하자는 상장사나 대기업은 벌써 ESG가 현실로 다가왔고요. 그러한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공급망 사설 체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중소기업도 ESG 경영을 강요당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구글의 검색량을 조사를 했는데요. 최근 그래서 ESG에 대한 검색이 상당히 증가를 했고 좀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특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검색도 보시면 예전에는 거의 없다가 최근 19년도부터 해서 이 중소기업에 대한 ESG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ESG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업 경영의 핵심 아젠다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규제와 경영에 어떤 것이 있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기후 대응 쪽 같고 인권 경영, 다양성, 안전 이런 파트입니다. 두 페이지에 걸쳐서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첫 번째 탄소 중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죠? 현실로 다가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말씀 중에 기후 대응금이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시적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예산이 아마 잠정적으로 지금 현재는 2025년까지만 예산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탄소 2050, 2050년까지는 탄소 제로고 2030년까지는 40% 감축이지 않습니까? 그걸 대비해서 정부에서 2025년까지는 그만큼 기업이 힘드니 정부 예산을 투자를 하겠다는 개념이고요. 단 그 시점이 지나면 기업이 스스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정부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공급망 부분에 있어서 또 보시면 그런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기업 협력사들 있죠. 근데 대기업 자체가 해외에 수출을 할 때라든지 할 때 전부 다 ESG를 경영을 실천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요구를 받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게 지금 현재는 대기업에 대해서만큼 요구를 하지만 계속적으로 공급망, 즉 밴드들 티어 1, 2 계속 그런 협력사에 같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 중립도 보시면 처음에는 자기 기업에 대한 것만 했는데 공급 구조에 따른 그러한 전반적인 탄소 배출량을 좀 측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하자면 지금 이제 공급망 시설 시에 ESG를 하고 있는지를 판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탈락을 시키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소비자의 패턴인데요. 소비자가 예전에는 제품이나 어떤 제품 경쟁력이 주로 구매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물건을 어떻게 만드는 그 과정도 중요시 친환경적으로 만드느냐 그런 부분도 많이 강조되고 특히 지금 MZ세대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한 경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를 보시면 입찰할 때라든지 그리고 투자할 때의 어떠한 ESG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현실적인 건데요. 저희 중진공 같은 공공기관도 그렇고 은행권도 그렇고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서 금리를 혜택을 준다든지 지원 규모를 확대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진공에서도 탄소 배출량을 감소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금리 혜택을 주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이게 뭐 말씀만 드리면 다 알 수 있는 BMW라든지 볼보 그리고 닛산, 네슬레, DHL 이런 데서도 전부 다 협력사에 대해서 ESG 경영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라든지 포스코, LG 같은 경우에도 ESG 협력사 평가를 해서 하위 등급에 대해서 탈락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에 정보 공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워낙 지금 뭐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 누구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걸 표준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의무화가 조금 미약하지만 향후 2026년부터는 코스닥 상장 기업은 전부 다 이거 ESG 지속 경영 가능 보고서하고 지배 부족 보고서를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중소기업 지원기 한다 보면 중소기업은 의무 제출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제출을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중소기업도 자체적으로 ESG 경영에 대해서 자발적 공시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컨설팅 분야가 바로 이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ESG 컨설팅 어떻게 하시냐 하면 결국은 컨설팅의 결과물은 지속 경영 가능 보고서를 작성해 드리는 겁니다. 그걸 작성하기 위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ESG 관점에서의 어떤 수준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ESG가 워낙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쪽을 접근하셔야 되냐면 각 기관별로 A하는 기업이 있으면 A하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협력사라고 하면 현대차에서 행동규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평가 기준 그리고 어떤 기업이 수출 기업이면 그 수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평가 기준을 여러분들이 캐치하고 그 캐치한 기업들이 어떻게 평가를 받으면 유의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컨설팅 해주시는 게 컨설팅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50년까지 과연 탄소 중립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조금 원전 관련해서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원전 부분은 이런 녹색 텍스노미에 그린 텍스노미에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소 중립과 보면 좀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국가적인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많은 어떤 민원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는 이제 중국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탄소 제재를 하게 되면 어떤 경제의 그런 이해관계에 있어서 중국이 좀 불리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연간 18년 기준에서 한 7억 톤 정도의 탄소를 배출하는데 7개 분야를 나누어서 각 분야별로 탄소를 너희들 줄여야 대한 탄소 부분을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산업 부분에서 얼마, 에너지 부분에서 얼마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거 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쪽이 많이 배정이 되었느냐, 이렇게 된 부분들이라든지. 그게 지금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그걸 결정을 했는데, 그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지금 1차고 2기가 지금 이번에 신정무대에서 출범했습니다. 1기까지의 기준을 보면 그러니까 목표가 2030년까지 40%지 않습니까? 근데 좀 더 아셔야 될 게 전체적으로 40%지만 우리 산업 부분, 특히 중소기업 부분은 한 15% 정도를 감소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15%를 가지고도 왜 중소기업들이 이 15%를 또 감당을 해야 되느냐, 막 이런 논란이 예시가 상당히 많은 게 바로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뭐 악을 할 수 있는 건 단체적인 입장에서 하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가야 될 부분이고, 현재 그러한 부분에서 지원 정책들이 많다고 하니 지금 기회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활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에너지 절감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중진국에서 지원한 사업들 하나 예를 들면, 에너지 절감 설비를 구입을 하시면 그 설비 구입 자금의 올해까지는 50%, 내년까지는 70%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절반의 비용이 부담이 되지만 어차피 가야 될 방향이고, 그리고 에너지를 절감함으로 인해서 또 혜택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이런 사업들에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탄소 중립이나 ESG 관련 사업들을 우리 중소기업들한테도 많이 좀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제품을 구매하는 기준이 그죠? 그것을 무엇이냐는 그 과정을 중요시하는 그런 말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투자자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포스코도 그렇고 좀 외국의 가장 큰 투자회사 블랙록이라는 투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투자회사가 매년 자기들 투자한 기업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보내면서 편지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지 않으면 너 기반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래서 지금 포스코도 그렇고 특히 우리 지금 은행권에서 또 ESG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다 이유가 있으면 이런 투자기관들이 은행 쪽에도 많이 투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투자기관에서 ESG 경영을 안 하면 투자를 안 하겠다고 하니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일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세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여기를 뭐 펀드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ESG 펀드의 어떤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반 지수보다 더 수익률이 좋다는 겁니다. 이런 명분은 명백하죠. 그러니까 ESG 경영을 하는 기업이 결국은 주가도 높고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투자 회사에서는.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도 보면 향후 ESG 펀드에 50% 이상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은행권도 보면 대신도 ESG 중심으로. 그래서 ETF나 보시면 전부 다 ESG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하시는 게 아니고
기존 하시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나누어서 항목별로 좀 나누어서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지금 평가를 잘 안 한다고 하지만 뭐 어느 분도 그렇고 일부 평가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지 않습니까? 기업 가서 평가할 때 평가자들이 ESG 경영을 하고 계세요라고 하면 그냥 하고 있다 말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하고 계시는 어떤 경영 사업 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을 ESG 관점에서 좀 나누어서 가지고 계시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 계획서도 그렇게 좀 분류를 해서 보여드리면 평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회사는 ESG 경영을 하고 있구나 해서 좀 잘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ESG가 어렵다, 뭐 힘들다, 뭐 규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안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도 보시면 뭐 이게 폐기물 줄이기, 뭐 물 아끼기 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ESG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쉬운 부분부터 진행을 하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주면요, 어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그래도 뭐 ESG가 이런 게 나오면서 전략 목표 수립을 하고 이런 규정 정비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죠? 이런 목록에 따라서 조금 사업 계획서를 좀 나눠서 가지고 계시면 그냥 기존 사업 계획서를 조금 좀 수정 보완을 해서 ESG 관점에서 좀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각 부서별의 역할을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파트에서 북한은 중소기업에서 지금 ESG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 설명된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규제나 규율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ESG가 중소기업 경영에 대한 어떤 제한 요소가 되지 않은 기업에서 지금 보호 관점에서 하고요. 대신에 ESG 경영 유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혜택을 준다든지 평가할 때 모델을 한다든지 측면에서 일단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인데요. 결국은 이제 ESG 경영, ESG가 공급망 사설 내에서 펼쳐지는 생태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업하고 상생을 다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특히 협력사들은 더욱더 그렇고 수출 기업들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을 지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ESG 중진공 사업인데 자가진단 시스템을 개발해서 5만 건 정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교육 컨설팅이라든지 우수 사례 공시 그리고 신층 진단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크리스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설팅도 하고 이 전문 인력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참 우리가 이 전문가를 섭외하는 게 참 애로가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ESG 신청 진단을 저희는 50건 정도 진행을 했는데 전문가를 못 구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게 워낙 시작하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공기관에서 이렇게 ESG 경영에 대해서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아마 중진공이 아마 제일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 쪽에 협력을 좀 해주시면 중소기업에 많이 도움이 될 거로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이라든지 이런 ESG 스타트 기업 육성은 좀 더 저희들 관심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와는 인정 혜택 지원, 그리고 고탄소 업종 지원 이쪽도 몫임돼서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가 민간 주도형 정부지 않습니까? 민간이 앞질러 가고 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쪽에서 저희들도 ESG 민간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총 진행제 28개 기관이 있고 향후 더 확대될 예정이고요. 여기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민간과 협업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협업이라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관점입니다. 각
여기 은행권도 있고 공기관도 있고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각 기관에서 ES 시청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하나. 그리고 정부의 예산은 공공기관에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공기관들이 가지고 와서 공기관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이 컨설팅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민간에 배포를 해서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제도나 방침을 정부에서 뒷받침을 하고 하는 쪽에 방향을 잡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 중진공 그 ESG 로고입니다. 이지 스타트 고거든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면 ESG 실천이 잘 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